이 사안은 잠수함 계약이 아니라 캐나다가 자국 전략, 판단 능력을 어디까지 상실했는지를 드러낸 시험대다.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60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 이 사업의 본질은 무기 도입이 아니라 안보 판단을 정치적 거래로 전락시킨 구조적 실패에 가깝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의 핵심이자 특히 북극 항로와 직결된 국가 생존 자산이다.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성능, 납기, 운용, 가능성이라는 기본축이 아닌 국내 일자리와 선거, 계산의 프레임으로 밀어넣었다. 이 순간부터 협상의 방향은 이미 틀어졌다. 초기 흐름은 분명했다.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캐나다 총리는 직접 한국, 조선소를 방문했고 실제 잠수함에 탑승해 기술과 완성도를 확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실무적 검증 절차에 가까운 행동이었다. 잠수함이라는 무기 체계의 특성상 도면이나 제안서보다 실제 플랫폼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 캐나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시점까지 캐나다의 판단은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180도 바뀐다. 그 전환점에는 독일이 있었. 잠수함 분야의 전통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기대어온 독일은 한국에 밀릴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기술 경쟁이 아닌 조건 경쟁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이 던진 카드는 잠수함과 무관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 투자 약속이었다. 이는 무기 성능이나 작전 지속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요소다. 다시 말해, 독일은 이미 본질에서 승부를 포기했다. 문제는 캐나다의 반응이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제안을 전략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가능성, 제조업 일자리 감소, 차기, 선거 압박이라는 내부 요인이 겹치면서 안보 판단은 급속히 정치적 계산으로 대체됐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한국을 향한 비정상적인 요구였다. 독일은 공장을 준다는데 한국은 왜 없느냐? 라는 질문은 협상이라기보다 책임 전가에 가깝다. 여기서 핵심은 요구의 내용이 아니라 요구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다. 잠수함 계약의 대가로 현대자동차 공장을 내놓으라는 발상은 캐나다 정부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안보,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미 LG에너지 솔루션이 5조 원 이상을 투자해 현지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임에도 추가적인 민간 투자를 압박하는 행태는 국가 간 신뢰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방산 계약을 빌미로 한 민간 산업 인질화에 가깝다. 이 시점에서 캐나다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심각한 의문을 낳는다. 누가 이 판단을 주도했는지, 군사 전문 조직의 의견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북극 안보라는 장기, 과제가 얼마나 고려되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드러나는 것은 단 하나. 단기 정치 성과를 위해 전략. 반면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요구를 받아들이지도 공개적으로 반발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국은 이 판을 현실의 시간축으로 되돌려 놓았다. 잠수함을 언제 인도할 수 있는가? 실제 운용 가능한 전력이 언제 형성되는가? 그리고 그 약속이 계약으로 얼마나 강하게 묶여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진 것이다. 이 질문들은 모두 캐나다가 피하고 싶어 했던 지점이다. 독일의 제안이 화려하게 포장된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조선소, 인력, 설계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의 현지 생산은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분석은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식에 가깝다. 이 시간 동안 캐나다의 북극 방어 공백은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독일도 캐나다도 답하지 않는다. 이 공백 자체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가가 전략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캐나다는 안보를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계산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인지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이 불확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더 큰 균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독일이 제시한 조건은 파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 선택한 우회로에 불과하다. 잠수함을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 조선소를 건설해 메이드 인 캐나다 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는 구상이다. 국산화,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정치인들이 듣기에 이보다 더 매력적인 단어 조합은 없다. 하지만 이 제안이 설득력을 갖는 순간은 오직 정치적 언어의 영역에서뿐이다. 군사와 산업의 현실로 내려오는 순간 이 구상은
즉시 붕괴한다. 잠수함은 일반 상선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플랫폼이다. 고압 환경을 견디는 선체 구조, 극도로 정밀한 용접, 기술, 소음 억제를 위한 공정관리,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데이터와 시험 경험이 없으면 단 한 척도 제대로 완성할 수 없다. 캐나다에는 현재 이 모든 요소가 없다. 도크가 없고 특수 용접 인력이 없으며 잠수함 설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조직도 없다. 이는 평가나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산업 기반의 부재다. 조선소 하나를 짓는다고 해서 잠수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조선소 건설 이후에도 인력 양성, 설계 검증, 시제함, 제작, 해상시험이라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단계를 감안하면 첫 실전 배치까지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분석은 과장이 아니다. 이는 독일이 부정하지도 못하는 숫자다. 즉 독일의 제안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지금 당장의 전력과는 시간축부터 맞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안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이유는 독일이 약속한 투자들이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양해각서, 협력의향서, 조건부 검토, 이런 문서들은 발표용으로는 훌륭하지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지나치게 느슨하다. 실제로 독일 방산기업들은 과거에도 현지 생산을 내세웠다가 시간이 지나 현지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완제품 구매로 선회한 사례를 반복해왔다. 이때 가격은 항상 상승했고 납기는 늘어졌다. 노르웨이 사례는 이 구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를 두고 비교했을 때 성능, 가격, 납기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정치적 이유로 독일을 선택했다. 그 결과는 이미 드러났다. 납기 지연, 유지비 폭증, 전력 공백. 이는 단순한 선택의 실수가 아니라 정치 논리가 군사 논리를 압도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실패 패턴이다. 캐나다가 지금 서 있는 지점은 당시 노르웨이가 서 있던 지점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중요한 것은 독일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다. 이는 독일이 기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과 실행력만으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 성능과 납기라는 불리한 영역을 피하고 정치 경제 거래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장으로 싸움을 끌고 간 것이다. 이 전략 자체가 독일의 현재 위치를 말해준다. 반대로 이 전략에 끌려 들어간 순간 캐나다는 스스로 판단 기준을 잇는다. 안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않고 정치적으로 무엇이 유리한지만 계산하게 된다. 그 결과가 조선소는 없지만 조선소를 짓겠다. 지금은 못 만들지만 언젠가는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논리다. 이 논리는 위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국이 이 국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하다. 한국은 이미 존재하는 조선소, 이미 검증된 인력, 이미 반복적으로 증명된 납기 이행 기록을 갖고 있다. 이는 약속이 아니라 실적이다. 그래서 독일의 화려한 포장은 시간이 갈수록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공백이 커질수록 캐나다 내부에서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순간 독일의 제안은 더 이상 선택지라기보다 위험 요소로 재분류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그 판단의 부담은 점점 캐나다 정부 내부로 되돌아가고 있다. 캐나다의 문제는 선택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의 의미를 계산하지 못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 캐나다 군사 전문 매체와 연구기관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지점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잠수함은 언제 전력화되는가? 라는 시간의 문제다. 북극해는 미래의 가정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경쟁 공간이며 이 공간에서의 공백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주권의 후퇴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의 논의 테이블에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한 15년에서 20년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다.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설계 검증, 시제함, 시험이라는 단계별 소요 시간을 합산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캐나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노후 잠수함뿐이다. 문제는 이 노후 전력이 북극 환경에서 장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이미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즉, 시간 지연은 곧 작전 불능 구간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캐나다 정부는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 독일이 제시한 미래의 조선소는 현재의 위협을 상쇄하지 못한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의 연속성 문제다. 군사 계획에서 연속성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첨단, 기술도 의미를 잃는 캐나다 내부 비판이 날카로워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독일의 제안을 비난하기보다 그 제안을 걸러내지 못한 자국의 판단 체계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북극해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이 문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 반경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10년 뒤, 15년 뒤의 전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 회피에 가깝다.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이 그때쯤이면 이미 판이 끝났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북극 안보가 선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늦게 도착한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지점에서 캐나다의 정치 논리는 군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차기 선거와 지역 일자리다. 반면 군사 조직이 요구하는 것은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이다. 두 논리가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을 때 결정은 필연적으로 왜곡된다. 지금 캐나다의 상황이 그렇다. 현대차 공장 요구라는 비정상적인 발상은 이 왜곡이 얼마나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이 왜곡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한국은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로 인도되느냐를 기준으로 대화를 끌고 간다. 이는 감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한 전력 논리다. 가격이 20%에서 30%까지 저렴하다는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이후 곧바로 건조에 들어가 약속된 시점에 실무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문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수출 사례로 증명돼 있다. 캐나다 내부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비판 역시 이 지점을 향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정치적 거래를 선택하는 동안 캐나다는 북극 방어의 주도권을 잃고 있다. 그리고 이 손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독일의 제안이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그 이면에서 누적되는 시간 비용은 더 커진다. 결국 캐나다의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다릴수록 독일의 약속은 실현 가능성에서 멀어지고 동시에 북극의 전력 환경은 더 빠르게 변한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 공백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노골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 채 유지되고 있다. 한국이 던진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과 실행을 분리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였다. 이 국면에서 한국의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나 압박이 아니라 협상의 기준을 다시 계약의 언어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공장, 일자리, 정치적 명분을 테이블에서 치웠다. 대신 남긴 것은 세 가지뿐이었다. 가격, 납지, 계약 구속력. 이 세 가지는 방산 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캐나다와 독일의 대화에서는 의도적으로 흐려져 있던 기준이었다. 우선 가격이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독일 대비 20%에서 30% 낮은 가격이다. 이는 단순한 할인 경쟁이 아니라 생산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국 조선소는 이미 잠수함을 연속 생산해온 체계를 갖추고 있고 부품, 인력, 공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있다. 반면 독일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생산 구조에 가깝다. 이 차이는 단가에서 바로 드러난다. 가격 다음은 납지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는다. 가능하다, 검토 중이다 같은 단어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다. 한국이 강조하는 것은 정확한 인도 시점이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속도전의 기록에 기반한다. 창선, 군함, 잠수함을 가리지 않고 납기를 지켜온 경험은 다른 어떤 기술적 수사보다 설득력이 강하다. 독일의 경우 이 지점에서 항상 조건이 붙는다. 현지 여건, 추가 협의, 단계적 이전. 이런 조건들은 납기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할 경우 몇 년의 지연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과거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이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의 구속력이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계약 체결 즉시 건조에 들어가는 구조다. 이는 투자와 생산이 계약에 의해 묶여 있다는 뜻이다. 반면 독일의 제안에서 핵심으로 언급되는 투자와 공장, 건설은 대부분 사전 조건이나 후속 협의로 남아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계약 이후 상황이 변하면 어느 쪽이 책임을 지는지가 명확히 갈린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접근은 캐나다 정치권이 불편해하는 질문을 던진다. 서명한 계약이 실제로 무엇을 강제하는가?
공장 건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제재 조항은 무엇인지, 조선소 건설이 지연될 경우 전력 공백을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답을 요구한다. 이 질문에 독일의 제안은 침묵으로 답한. 그리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캐나다 내부에서는 계약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한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잠수함만을 분리된 상품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유지보수, 정비, 운용 노하우 이전까지 포함된 일괄 구조를 제시한다. 이는 공장을 끼워 파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 산업 유치가 아니라 전력 유지 능력의 이전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방산 계약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로 전락한다. 캐나다 정부가 이 접근을 불편해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이 방식은 타협의 여지를 줄인다. 공장을 하나 더 요구하는 식의 흥정이 통하지 않는다. 대신 지금 필요한 전력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가? 라는 질문만 남는다. 이 질문은 정치적 언어로 회피하기 어렵다. 결국 답을 해야 하는 쪽은 캐나다다. 이처럼 한국의 조건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냉정하고 건조하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제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를 갖는다. 독일의 약속이 미래형 이미지로 소비되는 동안 한국의 제안은 현재형 실행 계획으로 남아있고, 이 두 시간축의 충돌은 점점 더 노골적인 선택의 부담으로 캐나다 정부 앞에 놓이고 있다. 이 판에서 진짜 드러난 것은 기술 격차보다 방산을 다루는 국가들의 사고방식 차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은 방산을 하나의 산업 유치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잠수함이라는 고도의 군사 자산을 지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도구로 환원시키는 사고방식이다. 이 프레임 안에서는 성능, 작전 지속성, 납기 같은 요소가 항상 뒤로 밀린다. 대신 눈에 띄는 것은 공장, 고용 숫자, 정치적 홍보 효과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방산 선진국의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 독일은 이 점을 정확히 읽었다. 그래서 독일의 제안은 군사 기술보다 정치적 만족감을 자극하는 데 집중돼 있다. 메이드 인 캐나다, 현지 생산,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들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인을 향한 언어다. 독일은 캐나다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캐나다 정치 구조가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공략했다. 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독일이 기술 경쟁에서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반대로 한국은 이 판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본다. 한국에게 방산 수출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국가 신뢰의 연장선이다. 납기 지연이나 조건 변경은 곧 외교적 신뢰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래서 한국은 계약 이전보다 계약 이후를 더 엄격하게 설계한다. 언제 착공하고, 언제 진수하고, 언제 인도하는지가 처음부터 고정된다. 이 구조에서는 정치적 상황 변화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 차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독일의 제안이 무엇을 더 얹어줄 수 있는가에 집중돼 있다면 한국의 제안은 무엇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다. 전자는 상황에 따라 계속 변형될 수 있지만 후자는 변형 자체가 계약 위반으로 이어진다. 캐나다가 느끼는 부담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한국의 방식은 유연하지 않지만 대신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한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이 차이를 인식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군사 연구기관과 일부 전문가들은 공장 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력 유지 능력이라고 지적한다. 잠수함은 도입보다 운용이 더 오래 걸리는 자산이다. 정비, 부품 공급, 성능 개량이 수십 년간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공장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시스템 전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다. 독일의 경우 이 책임 구조가 항상 불분명했다. 초기에는 적극적인 약속을 내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용 상승과 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때 계약 상대국은 이미 선택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이 독일의 제안을 포장된 위험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험은 계약 초기에 보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드러난다. 한국은 이 위험을 제거하는 쪽을 선택한다. 화려한 약속을 줄이는 대신 검증된 범위 내에서만 조건을 제시한다.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계산이 명확하다. 이 명확함이 바로 캐나다 정치권이 불편해하는 지점이다. 명확한 계약은 회피할 여지를 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접근 방식은 단순한 협상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다. 이는 방산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는가 아니면 정치적 도구로 소비하는가 라는 인식의 차이다.
그리고 이 인식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의 격차로 이어진다. 캐나다가 지금 어떤 언어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이미 누적되고 있으며 이 누적된 부담은 다음 국면에서 더 직접적인 형태로 표면화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협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점은 가격도 기술도 아니라 지정업적 위험을 누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캐나다가 처한 안보 환경은 더 이상 완충지대가 아니다. 북극 항로는 이미 상업과 군사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이며 이 지역에서의 감시는 선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 배치로만 의미를 가진다.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그 길이를 실제 방어 능력으로 환산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넓은 영토는 곧 넓은 공백이기도 하다.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신뢰의 문제다. 독일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 질문을 미래로 미룬다. 조선소가 완성된 뒤, 인력이 양성된 뒤, 시제함이 시험을 마친 뒤라는 조건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에서도 15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 사이 북극의 전략 환경이 정체될 것이라는 가정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반면 한국이 제시한 논리는 단순하다. 지금 배치할 수 있는 전력과 계약으로 보장되는 일정이다. 이는 낙관이 아니라 계산이다. 한국은 이미 다수의 해군 전력을 수출하면서 계약 이후 어떤 변수가 발생하는지를 경험으로 축적해왔다. 그래서 한국의 조건에는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확정, 이행, 인도 같은 단어들이 반복된다. 이 언어 선택 자체가 위험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의 딜레마는 더 분명해진다. 북극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은 단순히 캐나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맹 구조 속에서 캐나다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오른다. 이때 전력 공백은 캐나다만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동맹 전체의 균열로 이어진다. 이 점을 군사 조직은 알고 있지만 정치 구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 틈을 정확히 지적한다. 잠수함을 단일 무기 체계로 보지 않고 연합작전의 구성 요소로 제시한다. 즉, 한국의 제안은 캐나다 해군의 전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북극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감시대 대응 네트워크에 일부러 기능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는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독일의 제안이 이 지점에서 취약해지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계약 외부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조선소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할 경우 부담은 대부분 구매국이 떠안게 된다. 반면 한국의 방식은 위험을 계약 내부로 끌어들인다. 일정 지연, 성능 미달, 유지 보수 문제에 대한 책임, 주체가 명확히 설정된다. 이 차이는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캐나다 내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다림의 대가가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전략적 공간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극과 같이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지연 자체가 곧 패배로 해석된다. 한국의 제안이 점점 더 무게를 갖는 이유는 지정학적 시간표를 회피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극의 긴장을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않는다. 대신 지금 무엇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논의를 고정시킨다.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현실성은 정치적 수사보다 오래 남는다. 결국 이 협상은 잠수함의 숫자나 재원보다 위험을 누가 언제부터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이 책임의 공백이 계속 유지된다면 선택은 더 늦어질수록 더 비싸지고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으며 구조적 압박은 다음 국면에서 캐나다의 선택지를 더욱 좁혀놓을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국면에서 독일이 가장 불리해진 이유는 경쟁에서 밀려서가 아니라 신뢰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시대와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독일 방산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전략은 일정한 패턴을 가진다. 초기에는 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앞세워 기대치를 끌어올리고 이후에는 현지 생산과 산업 협력을 약속하며 정치적 지지를 확보한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조건을 수정하고 비용과 일정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과정에서 구매국이 선택을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면 협상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공급자 쪽으로 이동한다. 이 구조는 독일에게는 익숙하지만
지금의 국제 환경에서는 점점 더 큰 저항을 낳고 있다. 캐나다 내부 여론이 돌아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 독일의 제안이 단순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이 반복 가능한 패턴이라는 점이 공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사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순간 독일의 신뢰 자산은 급격히 소모된다. 이 신뢰의 공백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소는 독일의 약속,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소 건설, 기술 이전, 현지 고용 확대 같은 항목들은 구체적 일정과 제재 조항이 빠져 있다. 이는 협상 단계에서는 유연성으로 포장되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책임 회피의 여지로 작용한 캐나다 군사 전문가들이 독일의 제안을 화려한 포장지로 감싼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이 지점에 있다. 한국은 신뢰를 이미지로 관리하지 않는다. 대신 이행 기록으로 축적한다. 언제 착공했고, 언제 진수했고, 언제 인도했는지가 모두 남아있다. 이 기록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굳이 미래의 가능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미 과거의 결과가 현재의 신뢰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캐나다 정부의 내부 논의에서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공장과 일자리를 이야기하지만 군과 연구기관에서는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뢰 붕괴,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납기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전력 공백, 유지비 상승, 동맹 내 신뢰 하락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힘든 손실이다.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이 캐나다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한다. 대신 더 많은 약속을 얹으려 한다. 하지만 약속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 약속을 관리할 능력에 대한 의심도 함께 커진다. 이는 협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다. 신뢰는 추가 조건으로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줄어들수록 강화되는 자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독일의 제안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 대신 계약서에 무엇이 남는가? 라는 질문만 반복한다.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회피하기 어렵다. 공장 건설이 실패했을 때의 책임,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 보상, 기술 이전이 축소될 경우에 제재 조항을 요구하는 순간 독일의 제안은 급격히 무거워진다. 캐나다 정부가 점점 곤란한 표정을 짓는 이유는 이 질문들이 정치적 언어로 덮을 수 없는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신뢰는 연솔로 유지되지 않는다. 계약과 이행으로만 유지된다. 이 사실을 외면할수록 선택의 부담은 더 커진다. 지금 이 협상에서 독일이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계약 하나가 아니다. 신뢰를 관리하는 구식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검증되고 있다는 점이 더 치명적이다. 이 검증이 계속될수록 캐나다가 독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쟁자에서 위험 요소로 이동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이 인식 변화는 다음 단계에서 협상의 무게중심을 다시 이동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승부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보여준다. 60조 원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캐나다 정치권을 압박하는 상징으로 작동한다. 이 규모는 단일 방산 계약으로서는 최대급이며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금액 그 자체가 아니다. 이 거대한 금액이 걸린 상황에서도 캐나다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은 독일의 제안이 정치적으로는 소비되고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확실한 해답이 있다면 망설임은 길어지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는 분명해진다. 한국은 더 많은 조건을 얹지 않는다. 더 큰 약속을 내세우지도 않는다. 이미 제시한 조건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가격, 납기, 제약 구속력, 그리고 즉시 전력화 가능성. 이 네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조건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기준점으로 남는 캐나다 내부에서 정치 노름을 멈추고 실질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군사연구소와 안보 전문가들은 더 이상 독일의 장립 시나리오를 분석하지 않는다. 대신 현재 보유 전력의 한계와 북극 작전 환경의 변화, 속도를 비교한다. 이 비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 계산은 갈수록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독일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적이 된다. 조선소 건설과 현지 생산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언제라는 질문은 더 날카로워진다. 10년 뒤,
15년 뒤라는 답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과 지정학적 손실을 누구도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과 동시에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한국 방산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전적인 신흥 공급자가 아니다. 이미 다수의 국가와 계약을 이행하며 납지와 상름을 동시에 증명해왔다. 그래서 한국의 제안은 기대가 아니라 검증된 선택지로 취급된다. 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다. 이 구조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점이다. 한국을 선택할 경우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선택 이후의 결과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독일을 선택할 경우 결과는 불확실하지만 정치적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지금 캐나다 의사결정의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분의 효용은 줄어들고 결과의 무게는 커진다. 지금 이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말을 했느냐가 아니다. 누가 말을 줄이면서도 조건을 유지하고 있느냐다. 이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다른 단계에 올라서 추가 제한 없이도 협상의 축을 자신이 설정한 기준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결국 캐나다가 마주한 상황은 단순해지고 있다.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선택과 불편하지만 즉시 작동하는 선택 사이에서의 판단이다. 이 판단이 미뤄질수록 북극의 전략 환경은 더 빠르게 변한다. 그리고 이 변화 속도는 정치적 계산보다 항상 앞서 움직인다. 이 간극이 계속 유지되는 한 협상은 형식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실질적인 압력은 한 방향으로만 축적되고 있는 상태로 남아있다.